뭔가 도움이 되게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목적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 데이터를 내가 잘 디스크립션을 해보겠다는 네. 수준인데, 이 셀프 슈퍼바이즈는 이것을 해서 무언가를 가기 위한 어떤 과거의 정보를 잘 해석해서 미래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클래스를 만약에 구분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해보세요. 고양이와 개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피처가 모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고양이, 이쪽으로 모여 있으면 개, 이런 식으로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바운더리를 찾다기보단 개를 표상하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는 무엇이고, 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는 것이고, 또 고양이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에 기반해서 어떠한 모델에 속해 있는가로 이건 개고 이것은 고양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의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를 얘기할 때 그 모델은 뭐냐, 모델이 있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안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순간순간을 표현하는 저 스테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낮이고 다른 시간엔 밤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저 스테이트를 변하는 그 다이나믹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근대 인공지능 말맨 이퀘이션 설명드릴 때 이것을 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에 있는 스테이트로부터 다음 순간의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갖고 있으면 모델 베이스드고, 이게 없으면 모델 프리인 것이죠. 익스플로이테이션은 그러니까 즉시 주어질 확률이 높은 리워드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고를 것인가. 근데 이것의 단점은 당연히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나 루트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액션만 상태에 주어지면 계속 똑같은 액션만 계속 취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별로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확률이 높고, 그것에 반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은 뭐냐면, 당장의 리워드는 없지만 세상을 좀 더 탐험해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것인가, 대신에 매 순간 얻을 수 있는 리워드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두 개 있으면 중용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 두 개를 잘 지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지능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알고리즘이 시작할 때 세상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이미 장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초기에 세팅되는 경우, 사실은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인투이티브 사이콜로지나 피직스를 다 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옵저베이셔널 러닝일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5가지 이제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 어떤 관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한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알고리즘을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매달려 있는 분야가 이 퍼셉션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비전 쪽인데, 이 퍼셉션이 결국엔 저 리셉티브 필드를 컨볼루션하는 형태의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렉스넷, 구글넷, VGNet, 레스넷, 마스크, RCNN, 욜로 뭐 저런 것들이 다 이런 퍼셉션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이고, 대표적으로 이 레스넷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퍼셉션 모델에서 되게 한 획을 근 나온 지 꽤 된 알고리즘이지만 아직도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데, 이분이 지금 케이밍해라는 지금 페이스북 사이언티스트인데, 이분이 저보다 어린데 지금 사이테이션 26만. 요 페이퍼 하나만 1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딥러닝 레이어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도 저렇게 스킵 커넥션을 계속 넣어주면은 학습을 더 많이 하고 더 그 너리니어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한다라는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했던 거예요. 이 페이퍼 전에는 도대체 몇 개의 레이어까지 쌓아야 옵티멀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페이퍼가 엄청나게 쌓았어요. 막 32개, 50개 막 이렇게 쌓아서 했는데,
잘 학습이 안 되던 거를 저 스킵 커넥션을 딱 붙이면서 학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이게 이제 사이파이 10 그 데이터셋의 이제 어큐러시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레스넷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CNN인 거예요. 그래서 18개를 쌓았을 때, 34개를 쌓았을 때 그 테스트 에러인데, 여기 보면은 꽤 높아요. 30에서 40 사이니까. 그거를 똑같이 레스넷으로 했더니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레스넷이 아닌 걸 더 많이 쌓아봤더니 또 떨어지긴 해요. 막 지금 아까 30-40% 했던 게 막 10%까지 떨어지는데, 그리고 오히려 사실 더 많이 쌓으니까 56개까지 쌓으니까 20개 쌓았을 때보다 더 에러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시죠. 근데 레스넷은 이제 20개, 110개를 쌓았더니 더 잘 되고, 근데 이제 1200개까지는, 1200개보다는 뭐 110개 쌓은 게 뭐 더, 아주 작은 양이면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진 거죠. 40배에서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게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필드에서는 계속 경쟁을 이렇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뭐랄까 되게 배틀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를 해서 이 이미지넷을 했을 때 보시면 상위에 랭크된 게 이제 레스넷 계열들이에요. 아직도. VIT는 뭐냐?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이쪽 비전도 다 접수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레스넷도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 이제 두 번째로 퍼셉션에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간 모델이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양인지 개인지 그런 걸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인스턴스를 다 디텍션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개인지 양인지 알면서 각각을 다 구분해 주는 거야. 이게 다 이름이 다 틀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레코니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사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가장 발전된 알고리즘인데, 마스칼 CNN이 그런 걸 해줘요. 개념은 되게 참고로 이 마스칼 CNN도 방금 전에 그 케이밍해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요 앞부분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제 하나씩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앞부분이 CNN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CNN. 그러니까 CNN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피처 맵이 계산이 되죠. 어떤 하이 레벨의 피처 맵이 계산이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 리전 프로포셔널 네트워크라는 거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씬에서 어떤 영역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이렇게 사람이 3명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3명 정도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확률로 여기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스크해서 이게 실제로 각각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클래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바운딩 박스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저 사람이 있는 데만 딱 만들어주는 이 일련의 알고리즘이 이게 바로 마스칼 CNN의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 개념은 쉽죠. 그러니까 그냥 인투이티브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또 이것도 몇만 번이 지금 사이테이지 된 겁니다. 이쪽은 막 냈다 하면 몇만 번이에요. 좋은 알고리즘 나오면. 우리가 많이 보는 알고리즘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동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사실 막 서베일런스 시스템 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사실 악용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술은 발전하지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퍼셉션이 그랬고요. 퍼셉션이 한 축이었다면 이제 타임이 또 한 축이에요. 시퀀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것들인데, 제가 근대 인공지능 얘기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 RNN, 바닐라 RNN, LSTM, GRU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축인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것에서 파생됐다기보다는 이것을 넘어서서 똑같은 시퀀셜 모델링인데 이걸 넘어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이거를 제가 막 엄청나게 자세히 얘기 드리지는 않을 텐데, 어텐션 중에서도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이 이 셀프 어텐션 때문에 나왔던 이 알고리즘들이
구글에서는 이 BERT, 또 저 오픈AI에서는 GPT-2, 지금은 GPT-3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된 모델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게 활발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 지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랜드스케이핑을 해보면 최근에 가장 엣지를 보이는, 모든 분야에서 엣지를 보이고 있는 알고리즘은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실 예제를, 셀프 어텐션을 설명을 드리려고 예제를 갖고 와서, 교수님 여기 제가 문제를 하나 적어놨거든요. 네. I swam across the river to get to the other bank 했을 때 이 뱅크가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은 당연히 뭐 반박이 수영을 아시겠죠. 했으니까 예. 갑자기 은행이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둑 같은 그런 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런 어떤 문맥적 의미의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도 이미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그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주위의 어떤 컴퍼니를 알아야 문맥을 알게 되는 거죠. 문맥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뱅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실 교수님께서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썼던 단어들이 저 단어일 텐데, 그렇죠, 스위밍과 리버일 텐데, 그것들이 이제 사실 뭐 NLP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워드 투 백이라는 어떤 이미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되는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 이게 다시 켜지네요. 이게 워드 투 백의 이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뱅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시면 뱅크가 여기 있어요. 이 동영상 잠깐 포즈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 주위에 있는 단어들이 다 파이낸셜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뱅크는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 리버가 있어요. 스위미나 리버가 주위에 있긴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 왼쪽 위. 리버가 있네요. 네. 리버가 있긴 있어요. 딜러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럼 우리는 파이낸셜, 이게 만약에 이 스페이스가 우리 머릿속에 표상되어 있는 어떤 스페이스라면 우리는 과연 저기 멀리 있는 리버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스위미 있고 또 리버가 있었으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셀프 어텐션, 제가 다시 돌아가자면 셀프 어텐션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방금 전에 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리버와 뱅크의 거리를 셀프 어텐션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 그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더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이 아니라 이 뱅크가 리버랑 더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학을 다 빼고 그냥 어떤 단어로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런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훨씬 더 유사한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으로 와핑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셀프 어텐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인데, 엄청 복잡해 보이죠.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신경 쓰실 건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 요 과정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에서 swim, river, bank가 representation space가 여기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몇 번을 거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맥을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건데, 왜냐면 이게 이제 또 우리 브레인에서 어떤 인지기능 처리와 또 관련이 있다고 요즘 많이 페이퍼들이 나와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셀프 어텐션이 엄청나게 지금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 번역하는 그쪽에 또 벤치마킹 테스트예요.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제일 꼭대기 밑에 다 잡고 있고 아래에도 있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다. 그리고 비전 트레이스, 아까 방금 전에 말씀 VIT도 이거 비전은 그러면 얘네들은 다 시퀀스 데이터인데 비전 데이터는 어떻게 하나? 비전 데이터도 다 이미지를 쪼개가지고 이걸 시퀀셜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과를 시켜서 인코더 안에 이제 요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시켜서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클래스를 했더니 지금의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VIT도 지금 굉장히 핫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에서 있어서 과연 그러면 그 어텐션이 어디에 문맥을 초점을 맞췄는가 했더니 그냥 우리가 정말 어텐션을 줄 것 같은 영역에 다 이렇게 어텐션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이 세일리언트한 피처를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 통해서 딱 디텍트 하는 걸 보면 어텐션도 확실히 우리가 인지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어텐션도 충분히 관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셀프 어텐션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이 또 다른 축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제가 근대 인공지능 역사 얘기하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걔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군요. 플로우 베이스드라는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거 다 얀 리쿤의 관점에서 보면 다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 교수님께서 이제 다음 강좌에 얘기하실 얘기랑 또 결이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잠깐 제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연관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토인코더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그냥 오토인코더예요.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어서 인코딩 시킨 다음에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찾고 그것을 다시 디코더로 원래 인풋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셀프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은 내가 집어넣은 인풋을 제대로 리컨스트럭트 하는가. 그래서 x-x 의 제곱이 바로 이 로스이고, 만약에 인코더가 2라고 하고 디코더를 d라는 펑션으로 표현하면 인코딩 했다가 디코딩해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그 차이가, 원래 기존의 인풋 데이터의 차이가 이제 로스 펑션이 되는 거고, 이 오토 인코더는 당연히 이 로스 펑션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처가 여러 개가 있었다. 피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인코딩해서 이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요 방식이 한 방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렇게 표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탈 것과 동물을 구분해놨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서브옵티멀한 부분이 뭐냐면, 얘는 또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비행기랑 새는 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묶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동차랑 개는 육지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모여야 될 건데, 이건 약간 서브옵티멀 리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표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얘는 얘를 어떤 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할지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저희한테 없는 거죠. 그냥 얘의 목적은 그냥 그야말로 얘를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피팅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반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이제 뭐냐면, 오케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건 계속 똑같은데,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인코딩을 어떤 확률 분포에 플러그인을 시킨 다음에 그 확률 분포로부터 다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디코딩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오토 인코더에서는 인풋 데이터와 똑같은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는데 반해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약간 이제 프리덤이 주어져서 얘의 어떤 이 인풋의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은 닮았지만 똑같지 않은 데이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스타일의 오토 인코더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킹마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로스 펑션이 이렇게 딱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있지 않고 이제는 어떤 게 있냐면, 오케이, 내가 이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로스 펑션으로 집어넣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컨스트럭션도 잘해야 되지만 한 가지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붙은 게 뭐냐면 이 인코딩 모델의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개념들이 다 다른 애들들이 이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아주 깨끗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각각의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들이 다 서로 붙어 있지만 미니멀리 오버래핑 되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어서 샘플링을 해도 계속 연속적으로 샘플링을 해도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가도 이 베리에이션을 온토인코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다르게 하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모에서 원으로 바뀌는 이러한 샘플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 얼굴을 제너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든 건데 요 윗단에 있는 게 실제 인풋 데이터고 요 중간에 있는 게 얘를 리컨스트럭트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가장 밑단에 있는 게 그냥 정말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해봤더니 제너레이션 되는 애들도 굉장히 얼굴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지금 되게 곽광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구조가,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구조가 사실은 제가 근대 인공지능 역사를 설명드렸던 이 헬름홀츠 머신에서부터 이미,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 식이 사실 이 헬름홀츠 머신이 페이퍼의 이퀘이션에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형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디코더를 반으로 딱 접어서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서 인코더에다 딱 겹쳐놓으면 이게 바로 헬름홀츠 머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코딩 모델이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이 인코딩 모델인가에 반해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디코더 모델이다. 그래서 이렇게 헬름홀츠 머신이 오토 인코더의 굉장히 전신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유닛을 공유하는 게 되게 특이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유닛을 공유하진 않죠. 그렇죠.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안이 다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의 유닛 하나하나가 겹쳐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헬름홀츠 머신은 뉴런 유닛을 다 공유하고 있지만 그 커넥션, 레시프로컬한 커넥션이 두 개가 다 양쪽 방향으로 다 서 있어서 학습을 다 따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고 또 이제 헬름홀츠 머신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링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 충분히 하진 못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이라서 헬름홀츠 머신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GAN이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 교수님 저 친한 교수님 중에 조민수 교수님도 사실 이쪽을 굉장히 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AN이 이제 돌풍을 일으켰죠. 또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실제 사진과 같은 그런 얼굴 사진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다 재현해내면서 굉장히 곽광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제너레이션 된 이 확률 분포와 실제 트루 확률 분포가 있으면 점점 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려운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트루 프로버빌리티와 나의 제너레이티브 프로버빌리티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GAN의 어떤 개념인데,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다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인코더가 앞에 달려있고 디코더가 뒤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는 시작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부터 시작해서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노이즈로부터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얼굴이면 얼굴, 개 사진이면 개 사진,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고, 그 페이크 데이터가 실제 개나 얼굴 사진과 얼만큼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달아놓고 점점 더 판단하기 어렵도록, 고도화 시키는 것이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 나오게 되는 이 개나 얼굴 사진이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현실적인 사진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얘는 사실 구조가 그냥 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그 언더라잉 스트럭처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사실 조민수 교수님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제네티브 모델도 이 벤치마크를 해요. 이 FID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 제네레이트 되는 데이터가 얼만큼 현실성 있는가를 측정하는 매트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간이 되게 아직도 선두를 지키고 있고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되게 제네레이션을 현실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SGM은 되게 발달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아직도 되게 최근 들어서 더 이 겐을 넘어서는 어떤 그것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 요 X축이 뭐냐면 알고리즘이 나온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 22년 1월달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릭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민수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릭간 들어오면 뭐 이게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제너레이트 된 거거든요. 와. 이거 뭐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최근에 막 뉴스나 이런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다가 LG에서 어떤 새로운 여성 모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딱 봐서 와 되게 미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느낌을 어떻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또 밑간도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제너레이트 된 모델들이야 있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동영상들 보면은 약간 구별이 약간 되더라고요. 예.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이게 제 생각에 스태틱한 사진 하나는 네. 굉장히 현실적인데 네. 이제 역시나 그 시간과 네.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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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스태틱한 이미지는 이미 속았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얘기를 드렸고 이제 또 이제 한 축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바로 이 RL 알고리즘들인데 RL도 제가 사실 이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DQN, 액티크리틱 모델, 월드 모델, 드림 모델 이런 게 나왔는데 드리머라는 알고리즘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지능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인풋으로 어떤 퍼셉션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히든 세상을 모델링하는 히든 스트럭처들이 계속 학습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축만 딱 뽑아서 보면 이게 오토 인코더거든요. 요것과 요 축이 오토 인코더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복제를 하는 그런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러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러닝이 이제 시간축에 끼면서 계속 이 과거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레이턴 스트럭처가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학습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오프라인 플래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인풋만 딱 주어져서 H가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걸리면 방금 전에 학습한 레이턴 스트럭처로부터 이제 다음 시간대에 H2, 그 다음 시간대에 H3, 그 다음 시간대에 H4가 계속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시뮬레이션마다 어떠한 실제 상태가 결정이 되고 그 상태로부터 액션을 리워드와 밸류가 계산이 되고 액션을 그것으로부터 선택을 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다른 환경 상태를 본 다음에 액션을 선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여기 그림에서 이 네 번째 포인트까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서 A1부터 A4까지 액션을 골랐더니 결국에는 나는 R4라는 리워드를 받더라. 이런 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또 이제 그 벤치마크를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드리머가 가장 모델 프리도 다 제치고 잘 하더라. 그리고 얘는 여기가 실제 투로 게임 장면이고 이게 투로 이 각 프레임에 5개 프레임을 앞서서 예측해서 만든 프레임들이거든요. 아까 요 뒤에서 보면 이 Z가 바로 그건데 요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밸류, 레인포스먼트 러닝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한 축은 그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딥러닝계로 갖고 온 것이 바로 이 그래프 뉴럴 넷인데 그래프 뉴럴 넷은 그래서 퍼셉션도, 타임도, 제너레이티브도, 액션 밸류 다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브 GNN, 리커런 GNN, 제너레이티브 오토 인코더의 그래프 오토 인코더, GNNR,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즘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사실 제가 주목한 GNN, 그래프 뉴럴 넷의 중요한 점은 이게 세상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방법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란색과 이 청록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학습한 어떤 인과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학습하지 않은 어떠한 상황도 이들 관계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트랜스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의 다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GNN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조민수 교수님이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릴레이션에 대한 연구도 예전에 저희 센터 와서 한번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예.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조민수 교수님 오셨었어요? 한 2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 그래프로 어떻게 난리지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래프 매칭하고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게 그 릴레이션이 다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그분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굵직한 얘기를 또 드렸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너무 사실 되게 제가 장기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또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바로 콘트라스티브 러닝이에요. 이것도 되게 지금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저희 사람 인지 기능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이 RL 드리머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계속 프리딕션 해주는 거거든요.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시계열, 어떤 시퀀셜 데이터가 있으면 시퀀셜 데이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스트럭처를 계속 학습을 하고 그 히든 스트럭처부터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또 한 단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RNN인데 RNN의 멀티레이어 RNN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할 그런 어떤 프리딕티브 코딩과도 되게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한 번 더 학습을 해서 이 뒤부터는 이제 다 프리딕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 레이턴 스트럭처들을 프리딕션 해주고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프리딕션 하는 이 구조랑 비슷한 건데 그럼 왜 컨트라스티브냐? 컨트라스티브 뭐냐면 같은 데이터에서 하지만 트레이닝에 쓰이지 않은 같은 데이터 안에서 한쪽을 떼가지고 얘를 요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라는 것을 아리켜주면서 포지티브 이그젬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포지티브 이그젬플을 주면서 얘는 포지티브 이그젬플이고 아예 다른 시퀀셜 데이터로부터 네게티브 이그젬플을 골라가지고 얘는 네게티브 이그젬플이니까 더 멀어져야 돼. 이걸 학습을 하면서 요 식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거예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했더니 성능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지티브, 네게티브 이그젬플은 그냥 데이터를 같은 데이터에서 갖고 왔냐 다른 데이터에서 갖고 왔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에 무슨 어떤 슈퍼바이즈 시그널이 없거든요. 실제 주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CPC라고 불리는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중에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제가 줄일 수 없었던 사실 스킵하고 싶었던, 너무 길어서 스킵하고 싶었는데 스킵할 수 없었던 이 현대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한 축씩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알고리즘들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광범위한 필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텐션과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같은 경우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들로 뽑히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 여태 우리가 시간도 지각을 하고 공간도 지각하는 모델을 만들었었고, 생성 모델도 공부를 했었고, 강화학습도 있었고, 자기지도 학습도 있고, 이 AI를 정말 그럼 다 됐나? 그렇지 않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는 다 하나의 태스크만 잘하는 알고리즘에 반해서 우리가 사실 인간의 어떤 범용지능을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태스크를 적절히 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어떻게 갖추는가? 어떻게 에이전트가 직접 행동해서 경험하지 않고도 학습을 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모델 베이스드로 이제 가능하죠. 어떻게 학습을 해야 에이전트가 복잡한 태스크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조슈아 벤조가 말했던 그 커리큘럼 러닝, 그러니까 단순한 태스크로부터 조금씩 복잡한 태스크로 가는 그런 러닝을 시키는 그런 계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퀘스천들을 지금 풀고 있다. 현대 인공지능에서는 범용 또는 적용형 지능은 어떻게 구현하는가? 컨티뉴얼 러닝, 트랜스퍼 러닝, 제로샷 러닝, 옵저베이션 러닝이 다 이런 계열의 개념을 또는 목적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들이고, 이 광범위한 알고리즘들 말고도 또 이런 알고리즘들이 또 연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인공지능은 진짜 현대사회의 인공지능은 정말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박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여태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미싱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준비를 한 건데, 우리가 에피스테믹 또는 프래그매틱 밸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밸류 프로세싱 컴포넌트를 탑재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에피스테믹 밸류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지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제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도 인과관계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인과관계는 베리디카라는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실에 파악할 수 없고 갈 거 없는데, 이제 우리가 퍼셉션을 통해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다음 상황은 이거야라고 말한 그 인과관계는 이제 수도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에피스테믹 밸류이고, 프라그매틱 밸류는 어떤 목표 설정을 해서 외재적 내재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은 빠져 있지 않나. 특히 내재적 가치는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아마 우 교수님께서 이것에 또 엄청난 얘기를 들려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모델 프리어 모델 베이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프리딕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드리머나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을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무엇일까. 모델 프리는 대부분 이 RLS는 헤비추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이렇게 프리딕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저는 세 번째도 되게 아직 안 풀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 변수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 세상, 이게 너무 복잡한 외부 세상인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 내부 상태,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치면 이 인터로셉티브한 시그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정말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트랙터나 하이라키칼 스트럭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얘기를 드릴 주제들이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라이프롱 러닝을 하기 위한 기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다 AI에서 지금 엄청나게 파고 있는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형성해야 각기 다른 학습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커리큘럼 러닝의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퀘스천이 대답이 없는, 그런 답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퀘스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실제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드릴 얘기들은 이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네. 교수님 거의 근데 저희 한 학기 분량인 것 같아요. 거의 한 강의가 거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 시리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강의인지 만담인지 뭐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사실 얻고 싶어하는 이 전체 스코프를 진짜 이 하나의 슬라이드 파일로 물론 이 파일이 지금 한 영상으로 치면 거의 3시간, 4시간에 거쳐서 지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요 하나의 PPT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교수님의 이 스코프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저는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상 제가 이 AI를 바라보면 너무 다 맞아요. 쉽게 속된 말로 갑툭튀. 네.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개념들이 저희 잘 아시겠지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내가 지금 어디까지 모르고 어디까지 아는가 네.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랜드스케이프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 포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고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지겨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관점 정도만 갖고 있어도 갑툭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필드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이거를 3시간에 넣었다는 게 레이턴트 스트럭처를 이미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는 이제 어느 정도 랜드스케이프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알고리즘 툭 튀어나와도 이제 대충 이 계열이다 이런 걸 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제 강의가 엄청 지겨우시겠지만 아니 재밌었습니다. 네,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 랜드스케이프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가 이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가 만나게 된 이유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관심 있었던 것들과 또 교수님 관심 있는 게 이렇게 정말 잘 맞아서 저도 이렇게 이 질문들 사이사이에 그래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통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우 교수님은 이미 몇 가지 질문은 이미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영상을 넘어가면서 바라건대 이제 어떤 거는 좀 더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저희가 제목이 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인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좀 컨트리뷰션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남이 연구한 거에 막 허덕이면서 쫓아가지 말고 조금 우리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내가 이 퀘스천에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로드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들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